통일교가 안 그래도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은 관본권이 아니다. 시중은행 띠지를 두른 돈이다. 액수도 수백억 원 규모가 전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한겨레 신문이 보니까 방금 전에 해명도 달아주고 기사도 일부 조정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여하간 말씀드리지만은 통일교의 사재, 예를 들어 금고에 얼마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중에 일부가 예를 들면 정치라는 요소에 관여가 되는 형태로 쓰였는가? 우린 이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미 앞단에 나왔던 거고 여기 추가된 건데, 그러니까 이 돈은 직접 세보지 않는 이상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경찰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압수수색했을 때도 몇십억 원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걸. 아무리 돈을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쌓아둬도 그렇게는 안 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저도 이거는 수백억까지는 아니고 수십억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듯이 뭐 엔화도 있고 달러도 있었다라는 거였잖아. 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탈세 목적으로도 그렇고 원래 다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이나 이런 데들은 이렇게 돈이 필요하면은 쌓아두고 그거를 로비용으로 쓰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아베 스캔들, 통일교 스캔들이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베가 결국은 이제 살해당했지만은 피살당했지만은 그게 이제 통일교가 그 정치인들한테 돈 뿌려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완전 한번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에 했을 거고, 이 앞단에 이제 한겨레가 보도를 했던 게 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특검 가서 다 실토를 했다. 네. 2022년 2월 대선, 3월 이제 대선 이후 두 번을 권성동이 찾아와가지고 한학자 총재한테 큰절을 하고, 자 총재님한테 절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씩 두 번을 받아갔다는 네. 거예요. 쇼핑백에 한 번 5만 원권 들어가면 5억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억 정도 받아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권성동은 이제 모든 이거에 대해서 아예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예,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아니라고 주장을 한 다음에 골프 치러 갔어. 맞아. 통일교 가면 소유의 가면 쓰고 이제 목적에서. 골프 치러 그런 갔어. 강심장이 있어야지 국회의원을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국힘 진짜로. 계열에서는 권성동 정도의 얼굴 두께는 돼야지 5선 의원 할 수 있는 거야 진짜로. 아니 근데 이게 통일교 건이 그냥 간단히 볼 일이 아닌 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인허가 건이나 어떤 인사건에 대해서 해도 뇌물이에요. 근데 이건 더 심각한 게 그거 플러스 정당까지도 지금 사유화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정당에다가도 뭐 당원을 넣어주고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는 정당이라고 하는 헌법기관까지도 지금 돈으로 매수하려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어제 특검에서 국민의힘 압수수색 지금 들어가면서 뭐 당원 명부 뭐 압수수색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국민의힘은 과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당원 명부의 중대성이나 그 당원 명부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에 아주 중요하게 관리돼야 되는 부분 당연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 인정합니다만은 문제는 정당법에요. 입당 강요죄도 있고 정당 명부와 관련돼서 처벌하는 조항들 수두룩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놔둔 이유는 정당도 잘못하면 처벌받는 거고 처벌하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성역화될 수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정당의 정당이. 자율권을 가지고 성역할 수 없고, 예를 들면 판사들도 사법의 독립 저도 인정하거든요. 누가 재판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법관이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법관이 룸살롱 가고 예를 들어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 부정한 짓을 하는데, 야 이거 사법의 독립이니까 수사도 하지 말고 우리 놔둬,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의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수사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특검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고 또 필요한 그렇죠. 부분은 불가피하게 전 압수수색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심각한 부분인 겁니다. 아니, 지금. 정말로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 사유나 이유를 가지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인규 변호사 잘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살펴야 될 부분이 많고, 법관에 의해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하신 김문수 후보께서 머리띠 메고 이제 철야 농성 해가면서 압수영장 집행 내가 맡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국힘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오니 사실 이제 그 압수수색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이 하는 압수수색도 있지만은 뭐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예를 들면 옛날에 청와대라든지 이런 거는 압수수색 들어가도 다 이제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힘에서 이제 20명을 샘플링을 돌려서 했더니 아무도 통일교가 아니더라. 아무도 아니더라. 뭐 그러니까 통일교가 아니더라. 아무런 우리 당원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2022년 대선 전에
대선이나 뭐 경선할 때 그때 전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권성동이 윤심이 권이야? 그러니까 권이야 했으니까 2023년에 전당대회 전에 들어왔던 그 시점의 사람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특정 시기에 특정 사람을 봐야 되는데. 네, 그러네. 지금은 다 탈당했겠지. 그 사람들 또 뭐 일부 남아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쪽에서 명단 주고 우리 없는데 이거는 정권 뭐 탄압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네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찾아봤어요. 아니 일관돼야 되잖아요 논리가. 그러면 한 2년 전인가요?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 당사를 압수수색할 때 있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 반응을 제가 나무위키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입장낸 사람이 유승민 대표, 뭐 지금 뭐 다 나옵니다. 뭐 장동혁 당시 수석 대변인 주로 뭐래요? 쫙 다 나오는데 법과 원칙대로 해달래요. 아니 정의를 세워달래요. 정당한 수사래요. 왜 윤석열 검찰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민주 당사를 하니까 그랬겠죠. 저는 최소한의 그래도 공당이면 논리를 두 군데 쓸 필요 없다. 지금처럼 저렇게 국민의힘이 펄쩍펄쩍 뛸 거면은 그때 당시에도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그 말을 똑같이 했었어야 진정되게 믿어주죠. 근데 그때는 막 박수치고 해도 된다고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아유 어떻게 감히 정당을 해. 이 논리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국힘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당원의 명부를 다 주는 저도 뭐 그 정도 항변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니들이 원하는 특검이 원하는 어떤 시기에 요거는 우리가 줄게. 정당이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네. 자빠지는 거지 이제. 아니 그리고 얘기 들어봤더니 방법론적으로 대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명부를 다 그냥 통째로 달라는 게 아니고 대조만 이런 해보는. 것들과 대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참 보면은 이게 보면은 과거 윤석열 검찰 때는 이러저러하게 민주당에 대한 탄압에 대해 가지고 이게 법과 원칙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진짜 특검하고 지금 붙어 먹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특검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에서 말 그대로 검찰이 한 시스템이 온전한 상황에서 이재명 검찰이 했다. 더 죽었어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렇고 자꾸 지금 시기를 문제 삼아요. 시기가 공교롭다는 거예요. 지금 전당대회 하는데 왜 압수수색 들어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특검이 먼저 출발했어요. 그럼 본인들이 전당대회 뭐라 오해받기 그러지? 싫으면 전당대회 지금 하지 말든가. 왜 특검하고 있고 특검은 150일 안에 해야 되는데 왜 그 기간에 그럼 자기들이 전당대회 날짜 잡아가지고 왜 전당대회로 성역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웃긴 거예요. 전당대회 때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검은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본인들에 대해서도 과거에 그 국민의힘이 뭐라 했습니까?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그렇죠. 숨는 자가 범인이다. 맨날 자기들이 떠들어댔어요. 근데 인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수사 대상자 되니까 이런 식으로 뭐 특검을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요거 김문수가 특히 이제 제일 세게 나오는 게 사실은 지금 요 정치 상황하고 관련이 있는데 장동혁 바람이 심상치 않아요. 아 맞아. 굉장히 세다. 야, 실제로. 지금 셉니다. 실제로. 강풍 불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그리고 일단은 요 윤핵관이나 뭐 요 윤석열 친윤들이 다 장동혁을 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당원 그 자기네의 바운더리에 있는 당원들도 상당히 하고 있고 장동혁의 최근의 연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호소력이 있어요. 하여간 거의 신앙 간증하듯이 그래서 맞아. 전환기라고 분노의 시기야. 분노하면서 막 소노 중노, 대노, 3단 고음처럼 막 이렇게 경노를 하면서 이게 그래서 전환기라고 지금 쌍으로 지금 약간 이렇게 휩쓸고 있어서 김문수가 1등 못할 수도 있다. 약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국힘 아니, 쪽에서. 위기감 있나 보네. 정말로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전환길에 대해서 손방망이 쳐버리라고 할 수 있는 경고장만 날리는데 그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장동혁의 뭐 장풍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건 윤어게인이 아니고 덕수 어게인이에요. 덕수 어게인? 한덕수. 그때 당시 한덕수를 밀어가지고 김문수를 교체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 거기가 지금 세계로교회 전환길과 손잡고 장동혁을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권성동, 권영세 쌍건에서 장동혁으로 바꿔 끼웠을 뿐 그 뒤에 세력은 전환길 그리고 덕수 어게인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면 결국에는 결선 투표를 할 걸로 보이는데 결국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외로 또 김문수 쪽에 약간 그 무게중심을 두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1등 장동혁, 2등 김문수로 가는데 결국 결선에서는 과반 이상 얻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외로 전환길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환길에 대한 한동훈 그룹도. 반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그러면 장동혁이 치고 나가는데 결선 올라가면
김문수, 조경태, 안철수가 연대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환길에 대한 반감. 지금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아니 어떻게 저런 전환길에 대해서 경고가 나옵니까? 저 깽판을 치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 민심가 완전 동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안철수, 조경태,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야 이거 도저히 장동혁 같은 이 극우 부흥에는 우리가 이 꼴은 못 본다. 전환길은 못 본다. 그러면 차선으로 김문수가 났다. 야. 이래서 결선에서는 오히려 2등하는 김문수가 역으로 뒤집을 수 있을 가능성을 많이들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왜냐하면은 네. 말했다시피 전환기 김문수 한덕수 그때도 그 한동훈 지지자들이 결국은 그렇죠. 김문수 살려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막아내고 맞아, 똑같은 맞아. 거예요. 예. 이게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간 당이 이상하게 되고 진짜 진짜 이씨발 아니,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이 당에서. 신기하게 본의 아니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만약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두 분 예상하시는 결과 나온다고 한다면은 김문수를 한동훈이들이 도와주는 꼴인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이 지금 당이 상황이. 디스오더라고 하죠 영어로는. 무지에서 카오스 카오스. 상태인 거예요. 혼돈의 무법지대. 그러니까 이거는 질서도 없고 그냥 솔직히 김문수, 장동혁 누가 돼도 이상해요. 누가 돼도 이상한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그래도 많은 당원들의 시선에서는 지금은 전환길에 대한 이 반감이 너무 좀 다수가 더 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가 전환길에 대해서 미꾸라지 한 마리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베스급은 되는 것 같아. 미꾸라지보다는. 영향력이. 그러니까. 뭐 언론을 다 들었다 놨다 하죠 지금. 아니 지금 오늘 이제 경고 처분하면서 윤리위원장이 한 워딩이 진짜 웃긴데 그 이유입니다. 경고 처분할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 왜 경고야? 전환길이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건데. 아니 근데 그 윤리위원장이 진짜. 여상원 변호사잖아요. 맞아. 여상원 변호사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권영세가 했지. 쌍번들이 했잖아요. 그 지도부 때. 그랬구나.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손방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뭐 장동혁 후보가 뭐 지금 소위 말하는 덕수 어게인 그룹, 윤어게인 그룹에서는 뭐 스타가 나타났다 막 거의 이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장동혁 바람이 있는 건 일부 사실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전환길과 지금 투톱 체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늘 따라오니까 그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김문수를 살려냈던 그 방법론으로 아마 결선 투표에서도 그렇게 결집이 돼서 아마 김문수가 네. 2등에서 1등으로 올라가는 그 반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전환길 얘기는 기 빠지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기 빠지는 게 맞는 게 그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층에서는 전환길 얘기만 관심이 나와도 없어, 솔직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노요? 의도적 뭔가 외면 아. 맞는 무관심. 정확히 맞는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 진절머리네. 나 엮이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전환길 얘기가 나오는 맞아요. 뉴스조차 약간 빨리 민주당이 보수 정당 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 오히려. 아니 그래서 좀 화제를 좀 바꿔보면은 그 어제 이제 장관 차관 그 지명이 좀 있었는데 일단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난번 논란의 후보자가 물러났기 때문에 누가 될지 궁금했는데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됐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충남 대천여중 교사 출신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 출신의 노동부 장관을 지명했던 것처럼 컨셉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전교조 출신 첫 장관이에요. 뭐 어쨌든 이제 그리고 이 교육감 세종시 교육감인데 교육감들이 그 교수들이 많이 해요, 사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교수들이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중고등학교 교사에게는 좀 더 그 정치 표현의 이런 자유가 좀 더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교수들한테는 폭넓게 좀 인정이 그렇네. 되거든요. 그 차이가 있네. 평소에도 정치권에 어느 정도 줄이 다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예전에 또 정당 추천을 받거나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대천 여중 교사로 임용돼서 이제 뭐 모든 커리어가 다 그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게 봐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게 뭐 초등교육도 있고 중등교육도 있고 고등교육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좀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도 맞아요. 저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실제 중등교육을 해본 사람이 또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하여간 물론 뭐 정교조 출신이라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네. 또 장관이 되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니 그리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원민경 변호사가 이제 임명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민변에서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고 특히 텔레그램, 엠번방, 성착취 피해자들을 대리해가지고 변호 활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원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또 활동을 했고 그 김용원 상임이사 있잖아요, 상임위원. 네. 거기랑 이제 많이 좀 부딪히고 했던 올바른 소리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사실 이제 교육부 장관이나 여가부 장관 인선에 저는 상당한 고심이 깊었으리라 봅니다. 그 당연합니다. 직전에 낙마했던 분들에 대한 이제 그 고려가 아마 있었을 텐데 이번에 보수 언론들에서는 뭐 전교조 민변 이렇게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전교조 출신인 건 맞는데 그분이 편향돼서 일을 잘못했으면 세종시에서 교육감을 3번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이거는 번도 이제 못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나 능력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지 어디 출신이니까 뭐 이렇게 딱지 붙이는 식으로 하는 거는 이미 윤석열 방식이고 이미 끝났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청문회가 열릴 테니까 아마 저는 또 국회에서 잘 검증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 인선을 보면서 제가 짐작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냥 과학적으로 알아보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해찬 전 총리의 의견이 좀 박연되지 않았을까 싶었다. 왜냐면은 세종시 교육감을 3번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해찬 전 의원의 지역구와 의정 활동이 겹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행사 같은 걸 찾아보면은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그 당시 의원과 이렇게 교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민경 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강금실 전 장관이 추천을 한 것 같다.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원민경 변호사가 법무법인 원이라는 데 소속이 되 계셨는데 원의 대표 변호사를 강금실 변호사가 오래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차분한 가운데 한번 낭만 그 후보자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원로들의 좀 공적 검증을 받은 후보자들을 위주로 인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 왠지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맞겠죠. 그러니까 뭐 느낌에.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고 얼마나 그 자리에 맞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커리어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기대가 되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요.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성 문제, 성평등 문제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맞아요. 얘기하면은 뭐 그러면은 뭐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